를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유진TV 오밤중의 뉴스 12월 18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예. 김오경님, 김혜영 이놈은 민주당에서 절대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예. 이용님, 민주당의 역적 김혜영은 당장 민주당에 신경 쓰고 떠나라. 예, 그렇군요. 자, JD리님 들어오셨고요. 이만철님도 오셨습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러블리님 오셨고요. 예. 김선아님, 네, 권난동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자, 많은 분들 오셨고요. 예.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 방송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네, 제가 이번 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자. JS우님, 이상민이 TV조선에도 나왔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시작부터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시작부터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옆에서 계속 딴소리 하는 사람들은 딴소리 하라고 놔두고 우리끼리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정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페리님 계속해서 좀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김삼님, 김혜영 국짐으로 안 갔나? 자,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첫 번째 주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상민 탄핵 사건 헌재 주심, 이종석 재판관 기피 신청이라는 뜻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주심 재판관으로 이종석을 정했다고 하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을 했는데 그 무작위 배당의 결과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이종석이 되었네 라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종석이 됐으니까 이종석이 할 거야.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주심은 크게 영향 없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지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탄핵 때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강일원 재판관도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조중동에서 얼마나 씹어댔는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맞아요. 진보가 어떻다는 등, 중도가 어떻다는 등. 자,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법조계의 전문 용어로서는 가르마를 탄다라고 그래요. 가르마를. 뭐냐면 사건의 내용이라든지 변론 내용이라든지 이 내용은 주제가 무엇이고 쟁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고 우리 가르마를 탄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르마 타는 걸 보면은 결론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르마를 누가 타느냐? 주심이 타요. 즉 쟁점이 뭐냐고 정리를 할 거. 그 다음에 쟁점에서 어떠한 주제로 공방을 벌일 거다. 공방을 벌이는
일정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대주제, 소주제를 정하고 그 대주제, 소주제에 필요한 그 어떤 그 논점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는 사람이 주심이에요. 당연히 주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100%의 영향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영향 미쳐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종석이다. 보수 꼴통에 자유한국당, 옛날 자유한국당 시절 지금의 국진당이 추천한 사람에다가 더군다나 윤석열의 대학 동창, 동기 동창 이런 애가 맡았다.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얼렁뚱땅 이종석 재판관으로 그냥 확정 짓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사사건건 이건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그 심판도 들어가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경북 칠곡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졸업생인데요. 61년생이에요. 윤석열하고 동갑이죠. 학번도 같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이에요. 경북고. TK의 경북고 출신이면 뭐다? TK 성골이에요, 이거. 대구 출신, TK 출신인데 경북고를 나왔다. 이게 바로 TK 성골이라고 그럽니다. TK 성골이야. 골수, 뼈골이 깊숙이, 예, 극우 보수 사고가 뿌리 박혀 있는 사람. 골수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아요. 사법연수원 15기입니다. 윤석열이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합격을 했다면 연수원 18기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빨리 됐죠. 소위 말해서 소년등과라고 그럽니다. 소년등과예요.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될 때부터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보수 꼴통이라고. 수원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내린 판결을 보면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판결도 많습니다. 여러분, 키코 사태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키코 사태 당시에 은행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중소기업 그 피해자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은행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키코 사태의 항소심 재판은 사법농단 연루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박근혜하고 무슨 뭐 자기들끼리 무슨 만나는 자리라든지 뭐 회담 자리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말씀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키코 사태가. 그래서 이게 사법농단에 연루된 게 아니냐,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사법농단 관련자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종석은 사법농단 관련자 아닌가?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찝어내지 못할 뿐이지 양승태의 아주 친밀한 소위 말하는 양승태 키즈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의 과거 판결을 보면은 MBC 이제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 MBC가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거기 있던 PD들을 막 지방으로 내쫓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 부당인사 사건에서 사측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뻔하게 드러나죠. 이 정도만 보더라도요, 상당히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대충 감이 잡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 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검증 기사 같은 것도 좀 쓰고 여러 가지 좀 방송에 나가가지고 제가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좀 하고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어떤 말을 했었느냐 하면은 이 이종석 재판관은요, 서울고등법원 보수화를 이끈 핵심 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꽤 진보적인 판결도 많이 내렸는데
더 이상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종석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항상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들은 또 나쁜 짓 많이 하죠. 위장 전입을 5차례나 한 그런 경력이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보면은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투기하고 너무나도 관련성이 깊은 그런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요.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한동안 그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되게 좀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오랫동안 안 돼가지고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되게 고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요, 친검 판사, 친윤석열 판사, 극우 인사라고 분류가 됩니다. 윤석열의 서울대 동기가 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80년대 서울대 80학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극보수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면 입 아파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키코 사태라는 겁니다. 이 키코 사태는요, 키코 상품 때문에 생긴 걸 말합니다. 2008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환위기입니다. 이명박 때 있었던 외환위기,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것 때입니다. 이때 갑자기 우리나라 원화가 갑자기 가격이 급락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상당히 이제 뭐 급락, 뭐 우리나라 외환 가치가 뭐 들쭉날쭉했지만 그렇게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그때 은행들이 어떤 상품을 팔았느냐 하면 이 키코라는 걸 팔았습니다. 킥 옵션 뭐 이런 건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외환 이제 가격이 변동이 생기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환 변동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그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10달러에 물건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원화 가격이 오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 돈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달러로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남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물건을 팔아도 손해인 거야. 반대로 또 원화 가격이 너무 내려간다든지 올라간지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횡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횡재를 할 때 그때 생기는 이익을 떼서 손해볼 때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수준을 잘 맞춰가지고 외환 변동이 크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키코입니다. 그런데 당시 은행들이 이 상품을 가입을 시키면서 은행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가 있다는 걸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든지 해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되면 은행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 지금 이제부터 계약 중단,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은행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런 걸 보고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과정에서 당시 키코 가입자들 상당수가 원금을 상실하는, 원금 자체를 다 까먹은 그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중소기업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법원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은행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동네 변호사 차드론가 거기에 거기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심각한 사태는 키코 사태였는데 이 키코 사태 1심에서는요.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은행 측에 잘못이 있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은행 측 잘못이 없다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 뒤집은 판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종석. 그러니까 친재벌이지. 친대기업. 중소기업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된 게 뭐냐면요. 약관이나 계약 상황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해석 역시도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조문도 원래 보면은 상당히 유리하죠. 조문 형성 자체가 유리한데 해석마저도 유리하게 해주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약마저도 대기업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중소기업들은 어찌 돼요? 망하는 거죠. 그 사태의 대부분이 바로 키코 사태였던 겁니다. 그 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불평등한 계약 관계, 불평등한 법리 해석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파산한 사건, 그게 바로 키코 사태입니다. 근데 그 키코 사태의 담당 판사가 이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의 재판을 맡겨도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놈이 맡아도 돼? 안 되죠. 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요, 친검찰, 극우, 친재벌입니다. 윤석열과 서울대 동기 이런 얘기는 다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서울대 동기다 이 얘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주심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심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르마를 탈 때 주심이 타는데 그 주심이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판의 향배가 틀려집니다. 가르마를 탄다? 쟁점이 무엇인지 또는 증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제출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증거에는 뭐가 있을지 향후에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가르마 탄다라고 그래요. 이 가르마를 타는 게 주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말 잘 들었죠? 재판에서 쟁점이 어떤 내용인지 자, 이 쟁점에 따라서 추가로 내라고 요구를 할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지 자, 그 다음에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짤 것인지 자, 요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게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요새 한동훈하고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자꾸 뭘 가지고 오냐 그러면 저보고 취재한 자료를 갖고 오래. 아니 나는 취재를 한 게 내가 사실을 보도한 게 아니고 질문을 했다. 알려진 사실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 그런데 왜 무슨 취재하라는 걸 갖고 오느냐. 제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끝끝내 자꾸 내가 뭘 취재를 했는지 취재한 걸 갖고 오래요. 자, 여기서 보면 뭐다?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쟁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어떤 증거를 추가로 요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재판의 향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걸 주심이 해요. 근데 영향이 없어?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나쁜 놈이 영향 없다라고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놈이 그 영향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자, 설령 헌법재판소에서는 주심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놈이
재판관에 재판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이런 놈이 재판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재판관으로 주심으로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으로서도 부적절하죠. 당연히 내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척 기피 회피라는 내용입니다.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 라고 이게 돼 있죠. 자, 제척된다는 것은 야, 너 나가. 너는 이 사건에서 빠져 라고 하는 게 제척입니다. 강제로 빼버리는 거예요. 너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가 라고 하는 게 제척이에요. 꺼져! 이거죠. 뭐 재판관이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배우자거나 배우자였던 경우,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경우, 뭐 사건의 증언 감정을 한 경우, 뭐 대리인인 경우, 뭐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했던 경우 등등이 제척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와 함께 기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피라는 건 뭐냐면은 법률적으로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기피, 나 싫어. 나 저 사람 싫어. 사건 당사자가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판사하면 내가 재판하기 힘들 것 같아. 기피하는 겁니다, 이게. 제척은 강제로 너 이 사건에 맡으면 안 돼. 라고 법률적으로 제끼는 거고, 기피는 야, 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즉 헌법재판소 제24조 1항과 2항에 따라 가지고 헌법재판관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 사람을 재판에서 빼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게 뭐다? 기피 신청이다. 헌법재판소 제24조 3항 해당이 됩니다. 기피. 이종석은 기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법 제24조 1항, 2항, 3항이 있는 거고요.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 가족, 친인척, 변론, 감정,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재판관 스스로도 아유, 이 사건은 내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괜히 내가 이 사건에 끼어들면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나는 이 사건에서 빠질게요 하는 게 회피입니다.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 제척은 강제로 너 하지 마. 강제로 꺼져 하는 거. 기피, 저 사람 빼주세요. 회피, 제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요겁니다. 이종석은 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3항에 따라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피를 해서 이 사람을 재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당연히 제외해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사람이 기피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대충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국민의힘 추천이자 윤석열의 동기입니다. 어느 모를 봐서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아요? 게다가 극우라며 국힘당의 추천을 받았고 윤석열의 동기고 게다가 극우고 게다가 과거 사법농단 연루가 됐다라는 의심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만든 시민들이 만든 탄핵 심판에 주심이 된다? 여러분 용인하시겠어요? 용인 안 되시죠? 저도 용인 못 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건 명백해요.
더군다나 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이 사건을 누가 지금 진행해야 됩니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입니다. 김도읍이 국힘당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국힘당 추천 헌법재판관과 함께 국힘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사건, 이 사건은 구조가 되게 더럽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 여기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주심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이 소추위원장인데, 소추 대상자인 이상민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장관을 하고 있어. 그 뭐야, 셀프 재판이잖아. 이렇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져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장난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국민의힘이 추천한 판사에 국민의힘 소속의 소추위원,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 그 다음에 피고인, 재판을 받아야 될 재판 당사자, 재판 피고인은 누구? 예,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장관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있어요?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지. 예? 어떻게 잘라?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김도읍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퇴하게 만들어야죠. 사퇴를 안 한다? 그러면은 지가 이 소추위원장을 안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진짜 국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되죠. 그럼 하나 많아야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이겠나? 그게 재판인가? 코미디지? 자, 다시 한번. 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재판관에, 국민의힘 소속의 검사에,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피고인, 다 지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재판을 그대로 보겠어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기피 신청이다.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예, 반드시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자, 가을 영양제님,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에휴 이게 뭐고 하셨는데, 예. 그 법사위원장 넘겨준 사람이 박용진이죠. 아우 참. 빨장기 척결가님, 86그룹 수박들은 87 항쟁 말고는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요. 예. 이나영님, 그게 개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국민의힘 소속의 소추위원장에, 그런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그러니까 피고인은 국민의힘이 임명한 장관. 그런데 그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런 걸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걸 막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기피 신청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동시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사퇴, 이게 확보가 안 되면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하나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예컨대 기소한 검사, 판사, 피고인이 다 한 집안 소속이면, 같은 집안 사람이면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 그죠?
예. 딸기님, 병석이와 낙연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아, 김진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칠밀의 수진이님 재판이 안 되죠. 자, 애플스 삼성지님, 예. 80년대 주목국으로 헌법을 설계했다고. 그렇죠. 당시에 보면 그래요. 이게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 헌법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당시 대법원이 야, 우리 헌법재판 같은 거 갖기 싫어. 우리 귀찮은 거 갖기 싫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고 만드는 게 헌법재판소였고, 당시만 해도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잘 굴러갈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맨 처음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질 때는요, 상임재판관 3명이 있고 비상임재판관이 6명이었어요. 그 정도로 상임재판관이 없었어. 그 정도로 엉터리로 막 운영이 됐었는데, 뿐만 아닙니다. 이 대법관 임기라든지 헌법재판관 임기는 다 6년이죠. 그런데 대통령 임기만 5년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에요, 또. 원래는 6년 단임 아니면 4년 중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됐다. 맞습니다. 짬뽕대가 맞아요. 자, 푸른 하늘님, 자기가 낸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거군요. 맞아요. 자기가 출제하고 자기가 시험 풀고 자기가 채점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는요, 제가 짤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일단 접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